인간은 종이 위에 적힌 몇 줄의 잉크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약, 선언, 그리고 헌법. 우리는 그 종이 쪼가리들이 가진 마법 같은 주술의 힘을 의심하지 않죠. 가장 잔혹한 사륙을 저지른 짐승이라도 그 이마에 평화라는 이름의 부적을 붙여두면 영원히 온순한 초식동물로 살아갈 것이라는 기묘한 착각. 그것이 지난 70여 년 동안 동북아시아가, 아니 전 세계가 믿어왔던 거대한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차가운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종이는 불에 타고 잉크는 빗물에 씻겨 내려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짐승의 목줄을 채운 것은 결코 헌법이라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줄을 쥐고 있던 주인의 힘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 주인이 스스로 목줄을 느슨하게 풀어준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니, 그 짐승의 귀에 대고 이제 다시 사냥을 시작해도 좋다고 속삭인 것이라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동해의 짙은 해물을 뚫고 거대한 강철의 그림자들이 파도를 가르고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며 바다를 찢어밟기는 그들의 항적은 하나같이 독도 그네를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함수의 깃대에서 펄럭이는 붉은색 우길기,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키는 최신형 이지스함들과 수면 아래서 숨죽인 채 진격하는 디젤 잠수함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자위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이른바 전수방위의 원칙은 이미 저 깊은 바다 밑바닥으로 수장된 지 오래입니다. 그들의 수직 발사관 안에는 적의 심장부를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방패만 들고 있던 병사가 어느새 날이 시퍼렇게 선 장검을 양손에 쥐고 남의 집 문 앞을 서성이고 있는 격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헌법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평화 헌법 구조는 이제 박물관에 먼지 쌓인 유리 장식장에나 어울리는 죽은 문장이 되어버렸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오래전 일본의 신화 속에는 야마타노오로치라는 기괴한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머리가 8개 달린 이 거대한 뱀 괴물은 끝없이 주변 마을을 탐하고 사람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보다 못한 영웅 스사노오가 독한 술을 먹여 괴물을 잠재운 뒤 그 목을 베어 깊은 물 밑에 봉인해버리죠.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영웅의 칼날이, 그리고 그가 쳐둔 결계가 괴물을 영원히 죽음에 잠재웠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1945년 태평양 전선에서 불어온 거대한 화염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라는 이름의 오로치는 마침내 목이 잘렸습니다. 메가더 제독이라는 푸른 눈의 영웅은 괴물의 목에 평화헌법이라는 단단한 결계를 쳤습니다. 군대를 가지지 않겠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그 결계 덕분에 아시아의 이웃나라들은 다시 밤에 두 다리를 뻗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화에는 늘 숨겨진 뒤시야기가 존재하는 법입니다. 시간이 흘러 영웅은 늙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다스려야 할 영토는 너무나 넓어졌고 새로운 적들은 사방에서 그의 목을 조여옵니다. 영웅의 소나기 힘이 빠지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괴물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을 뜬 괴물은 결계를 억지로 부수지 않았습니다. 대신 힘겨워하는 영웅의 귓가에 다가가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죠. 내 목줄을 풀어준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저 새로운 적들을 내가 대신 물어뜯어 주겠소. 당신의 피를 묻히지 않고 말이지. 지금 독도 근해로 은밀하고도 노골적으로 진격하는 일본 함대의 움직임, 그리고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하와이의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 그들의 거대한 지하벙커 작전 통제실 안 수백 개의 대형 스크린에는 일본 이지스함들의 붉은 궤적이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그어놓은 선을 넘어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는 해역으로 공격용 전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 그런데 통제실의 분위기는 기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경고방송도, 회항을 지시하는 암호 전문도, 그 어떤 제지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저 침묵, 압도적이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경찰을 자처하며 태평양의 작은 파도 하나까지 통제하려 들던 미국이 왜 이토록 치명적인 도발 앞에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동안 한미동맹이라는 견고한 방패가, 그리고 아시아를 통제하는 미국의 절대적인 제어력이 일본의 군사적 폭주를 막아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습니다. 미국이 있는 한 일본은 절대 선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을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 속 침묵하는 미군의 모습은 단순한 방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묵인이며
어쩌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의 진격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암묵적인 승인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권력의 무대 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태평양의 지배자는 어쩌다 자신이 직접 채워둔 맹수의 목줄을 스스로 풀어버리는 치명적인 도박을 시작한 것일까요? 그리고 70년 동안의 숨죽임 끝에 마침내 헌법이라는 구속복을 벗어던지고 이빨을 드러낸 일본의 진짜 칼끝은 대체 누구의 목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는 변주곡처럼 늘 같은 멜로디를 다른 악기로 연주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멜로디를 까맣게 잊어버리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익숙하고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멜로디입니다. 거대한 힘의 논리 앞에서 작은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버려지고 거래되었는지 그 핏빛 악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거대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철저한 배신과 기만의 패턴입니다. 1905년 7월 도쿄에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일본의 수상 가스라다로와 미국의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그들은 단단하게 닫힌 문 뒤에서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동아시아의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 지도 위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저 펜으로 선을 그어 나눌 수 있는 작은 전리품에 불과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이, 조선은 일본이 한 몇 마디의 대화,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그 얇은 밀약서 한 장으로 수천만 명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조선의 외교관들이 워싱턴의 문을 두드리며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거중조정,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돕는다는 조항을 애타게 부르짖을 때 미국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조선과의 의리가 아니라 떠오르는 제국주의 일본을 이용해 태평양의 이권을 지켜내는 것이었으니까요.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누군가 희생양으로 던져져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가장 약하고 쓸모없는 자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라고 부르며 오래전 역사책 속에 박제된 과거의 비극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1월 또 다른 선이 그어집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딘 에치슨이 내뱉은 한마디, 이른바 에치슨 라인. 그는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발표하면서 알류샨 열도에서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선 밖으로 한반도와 대만을 차갑게 밀어내버렸죠. 그어버린 선풍기 바람에도 날아갈 듯 가벼운 그 선명한 선언 하나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에게 그것은 이제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완벽한 초대장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300만 명의 피가 강을 이루고 국토가 잿더미로 변해버린 참혹한 전쟁이었죠. 미국은 뒤늦게 피를 흘리며 참전했지만 그 참극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그들이 그어버린 그 차가운 선택과 배제의 논리였습니다. 강대국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이익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선을 새로 긋고 필요하다면 어제까지 어깨동무하던 동맹조차 방파제 너머의 거친 파도 속으로 기꺼이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세 번째 멜로디를 듣고 있습니다. 일본은 단 한 번도 그들의 본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후의 폐허 속에서도 헌법 구조라는 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끈질기게 힘을 비축해왔습니다. 자위 스스로를 지킨다 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거느린 거대한 괴물로 성장했죠. 그들이 웅크리고 있던 70년의 시간 동안 세상은 변했습니다. 미국의 절대적이었던 힘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새로운 패권국이 남중국해를 거쳐 태평양으로 뻗어나오며 미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에서 끝없이 터져나오는 불길을 진화하느라 미국의 힘은 분산되고 찢겨나갔습니다. 우리는 모든 곳을 방어할 수 없다. 미국의 이 거대한 불안감, 일본은 정확히 그 심연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스라, 태프트가 맺어졌던 그 서늘한 논리가 10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주겠다. 대신 우리가 보통 국가로 돌아가 무기를 들고 군대를 움직이는 것을 눈감아달라. 미국 입장에서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자신들의 피와 돈을 아끼면서 동북아시아의 골칫거리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외주와 미군 사령부의 기괴한 침묵은 바로 이 차가운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에게 일본 함대의 독도 근해, 진격은 막아야 할 도발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능력 시연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 이것은 자신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먼저 상대방을 때릴 수 있다는 선제 타격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위험을 판단하는 주체가 철저히 일본 자신이라는 점이죠.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자국민 보호나 자국의 안보를 핑계로 개입하려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미국은 그것을 막아설까요? 아니면 1905년의 어느 여름날처럼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또다시 지역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버릴까요? 우리는 지금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던 동맹의 그늘 아래서 서서히 드러나는 거대한 배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굴레는 잔혹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비판하고 분석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정작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가 다시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때면 늘 속수무책으로 얼어붙고 맙니다. 과거의 비극이 현실의 공포로 둔갑해 우리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역사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덫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일본 열도를 뒤덮고 있는 군사와의 열풍은 단순한 방어적 조치가 아닙니다. 일본 방위성은 향후 5년간 국방비를 무려 43조엔,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 이상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세계 3위 규모의 군사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입니다. 타격력이 극대화된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대량 배치, 항공모함으로 개조되는 호위함들, 그리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아우르는 다영역 작전 능력의 확보,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 국가로의 회귀입니다. 헌법학자들이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일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반대 시위를 벌이지만 그런 약한 저항의 목소리는 시퍼런 강철을 벼리는 망치 소리에 묻혀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주변국의 위협을 핑계로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언론은 위기감을 부추기며 군비 증강의 당위성을 설파합니다. 평화의 가면은 이미 벗어 던졌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번뜩이는 야차의 눈빛을 숨기려 하지조차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독도근해로 돌려봅시다. 수백조 원의 무기로 무장한 일본의 함대가 굳이 왜 이 시점에 독도라는 예민한 뇌관을 건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테스트입니다. 일종의 간보기이자 한계선 넘기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군사적 행동 반경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넓혀가며 주변국의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미국이 이를 제지한다면 한 걸음 물러서는 척하며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국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미군 사령부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일본은 그것을 새로운 기준선으로 삼아버립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야금야금 선을 밀어올려 어느새 독도를 자신들의 작전 수역으로 기정사실화해버리는 무서운 살라미, 전술, 살라미 탁틱스. 과거 그들이 주변국을 집어삼켰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먼저 핑계를 만들고 병력을 주둔시키고 분쟁 지역화하여 결국 무력으로 강점하는 패턴. 이것은 한반도를 향한 보이지 않는 포위망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점점 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라는 틀 안에서 한국을 묶어두려 하지만 그 체제의 실질적인 조종관은 점차 일본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군의 동북아시아 전진기지로서의 일본의 역할이 커질수록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뼈아픈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죠. 위기 상황 시 한반도에 개입하려는 일본 자위대, 그리고 이를 조율하거나 묵인하는 미군, 우리는 이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과연 거부할 힘이 있을까요? 설마 일본이 다시 한반도를 넘보겠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우리는 종종 이런 순진한 낙관론에 숨어버립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있고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가 높은 현대사회에서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19세기 말 조선의 지식인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20세기 초 유럽의 지성인들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믿었죠. 그리고 몇 년 전 우크라이나 국민들 역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은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힘의 공백이 생기고 견제가 사라지는 순간 국가의 욕망은 언제나 이성을 집어삼킵니다. 그것이 인류가 피로 써내려온 역사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독도 앞바다의 파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칠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차가운 쇳덩어리로 무장한 함대들은 침묵 속에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고, 바다 너머 보이지 않는 벙커 안에서는 우리의 운명을 건 냉혹한 주판알이 튕겨지고 있습니다. 1905년의 가스라, 테프트 미략, 1950년의 에칫은 라인,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대국들의 소나귀에서 결정되었던 참혹한 운명의 굴레, 그 저주받은 역사의 룰렛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은 이미 던져졌고 붉은색과 검은색 하늘 오가며 우리의 생존을 담보로 한 아찔한 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무기력하게 구경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지독한 운명의 사슬을 끊어낼 새로운 패를 쥐고 있는 것인가? 이번에는 다를까요?